27강의 1번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너네 대통령 선거 하는 사람 생일 지난 사람 다 하지? 그지? 고3 생일 지나면 대통령 선거 하잖아. 이제 여러분들 왜 안 들어가지? 요거는 이제 미디어가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쌤하고 이제 수업을 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오래 수업을 한 친구도 있고 잠깐 수업을 한 친구도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뭐 투표 같은 걸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지문이니까 한번 잘 볼게요. 그래서 일단 미디어에서 에코 챔버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에코 챔버 이펙트가 말이 좀 어렵지. 이제 에코가 그 노래방에 가면 말 울리는 거 있잖아. 그 에코라 그러지. 그래서 이제 울리는 거야. 그래서 울리는 건데 요게 챔버가 방이야, 방. 그래서 얘가 이름이 반향실이야, 반향실. 원래는 울리는 게 마이크, 그 노래방에서 마이크가 울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마이크가 울리는 거는 그냥 마이크에서 인위적으로 목소리를 울리게 만드는 거지. 원래 울린다는 거는 산에서 메아리를 생각해봐. 뭐 여러분들 요새는 뭐 야호 이런 거 안 하긴 하지만 산에서 야호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게 좀 이따 다시 되돌아오잖아. 그게 왜 되돌아오는 거냐면 반대편 산에 소리가 부딪히고 튕겨서 다시 오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제 에코라는 건 원래 의미는 튕겨서 다시 돌아오는 걸 에코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향이라는 거는 반대로 향한다는 뜻이야.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소리가 잘 튕기게 세팅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리를 내거나 얘기를 하면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소리가 튕겨서 울리는 걸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방을 에코 챔버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반향실이에요. 그러면 근데 반향실 효과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반향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향실 효과라는 거는 이 반향실을 비유적 표현으로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는 이 친구를 뭐에다가 비유를 했는지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arises는 이제 발생한다 이런 뜻이지, 발생하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여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지.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는 항상 주어랑 동사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겠네. 정보나 생각이나 믿음 이런 게 이제 동사예요. 이게 amplify가 증폭하다니까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 부사예요. 부사고 뭐뭐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네. 전송과 반복에 의해서. 근데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이 enclosed가 폐쇄된이에요. 폐쇄된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문장이 끝났는데 이 의미는 조금 이따가 이해를 시켜줄게요. 문장이 끝나고 컴마를 찍고 ing를 썼어. 이제 이 정도는 알지. 끝나고 나서 컴마 찍고 ing 쓰는 거 이제 분사 구문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아니면 원래는 그리고 뭐뭐 하다 말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할 거거든요. 사실 뭘로 해석하는 크게 차이는 없어. 종종 그래서 drown out이라고 하면 익사시키다야. 익사시키다. 그래서
그러니까 없어지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익사시키다, 없어지게 만들다,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의견이나 경쟁적인 견해를 익사시킨다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1번 문장. 1번 문장의 역할은요, 여러분들 반향실 효과의 정의야, 정의. 이 반향실 효과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거야.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 딱 뭔가 사례나 예시가 없어서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이유가 추상적인 개념을 알아야지만 이 개념을 가지고 각종 사례에 비교를 해보면서 각종 사례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사례가 뭔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건 사실 도구야. 근데 이 도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이 피부에 와닿게 해야 되거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야. 왜냐면 뭐 우리가 평상시 때 살아가면서 반향실 효과라는 말을 쓰지 않을 뿐더러 이런 말을 볼 때는 딱 두 개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두 번째는 영어 지문에서. 두 개 아니면 볼 일이 없어. 그리고 이제 어른이 돼서도 시사에 관심이 있거나 뉴스를 보거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거를 보지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봐가면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지. 자 근데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를 공부하거나 알지 않는다 그랬지. 쌤 그렇게 생각해.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삶에 대한 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뭐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눈으로 안 보이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정보나 생각이나 믿음이 이 증폭되다, 이 강화되다. 정보나 생각이나 너네가 갖고 있는 정보나 너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너네가 갖고 있는 신념이 계속해서 증폭되거나 강화되는 걸 이제 우리는 반향실 효과라고 부르는데, 왜냐면 이거야. 아까 튕겨져 오는 거라 그랬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잖아? 그러면 그 생각이 쭉 나가면 그게 튕겨서 다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생각, 반향실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외부의 소리가 유입되면 안 돼. 완전 차단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방 안에서 얘기를 하면 내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밖에 있는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이 안에서만 계속 튕겨서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그냥 계속 튕겨서 다시 결국엔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요거 대표적인 게 이야기 이제 지금부터 추상적인 개념 설명 끝났고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줄게. 이거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알고리즘이라는, 유튜브나 릴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니네가 인스타그램을 켜서 돋보기를 누르잖아? 그럼 너네의 반향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계속 보는 것만 나온단 말이지. 공개 가능? 저는 공개 가능? 그래서 니네가 관심 있는 것만 거기에 뜬단 말이지. 그래서 좀 있으면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하죠. 아까 쌤이 대통령 선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정 후보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 특정 후보가 토론하는 거를 영상을 만약에 찾아보잖아. 그러면 알고리즘에 걔에 관한 것만 떠 이렇게. 이해될까?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점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줘. 아,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해당하는 정보만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향실 안에다가 나를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막 계속 정보가 쏟아지듯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정보는 안 들어오겠지. 맞지? 그리고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후보들이 잘못하는 정보만, 이상한 소리 하는, 헛소리 하는 정보만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걸 보면 볼수록 점점 아, 역시 이재명 후보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또 반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를 쥐지해. 그럼 이준석 후보가 토론 잘하는 영상 쭉 올라오거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상한 실언하는 거 막 영상 계속 뜬단 말이지. 오케이? 근데 분명히 너네 생각해봐봐. 분명히 완벽한 후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완벽한 후보는 없고 모든 후보는 전부 다 실언을 했어. 전부 다 괜찮은 말도 했고. 알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아, 이 후보의 장점은 이거, 이 후보의 단점은 이거, 이 후보의 장점은 이거, 단점 이거를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해 안 해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뜨는 것만 보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자기가 최초에 가졌던 생각이 점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넓어질까 좁아질까? 굉장히 좁아지겠지. 알겠죠? 그래서 빠돌이 빠순이가 생기는 거야. 거기에서. 무지성으로 지지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같이 등장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우리 여러 번 벌써 했어. 인지부조화 기억나?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두 개의 다른 부딪히는 개념을 용서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이재명 후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혹시라도 얘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제가 어제 토론 봤는데 이재명 후보 막 이상한 소리 하던데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토론을 잘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에 인지 부조화가 온단 말이지. 이해됐어? 그럼 그거 견딘다고 못 견딘다고? 못 견딘다.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 해야 된다 그랬지. 얘를 바꾸거나 나를 바꾸거나. 이해됐어? 근데 나 바꾸는 거 쉽다 그랬어? 어렵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네가 뭘 알아? 꺼져. 이렇게 한다. 알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귀를 닫고 안 들어버리는 거지. 아니면 오히려 얘를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반향식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제 볼게요. 다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러면 빅데이터가 나와. 빅데이터 소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돼. 갑자기 이 타이밍에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반향실, 에코챔버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포로 빅데이터 소스라는 단어가 띵 하고 등장했어. 그럼 등장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지?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야. 에코챔버 이펙트에 대해서 플러스로 접근하던지 아니면 에코챔버 이펙트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접근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게 각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 에코챔버 이펙트에 대해서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건 이런 거야. 이 빅데이터 소스라는 걸 보면 반향실 효과가 뭔지 알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딱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 좀 별로인 것 같아? 별로지? 맞지? 마이너스로 접근을 한다는 건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접근한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근데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 빅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빅데이터 소스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렵다. 이거 뭐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더 읽어봐야 돼. 알겠지?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나오면 안 돼. 봐봐. ing는 이거 수식을 할 거예요. 이거 활용하는 이에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있잖아. 쌤이 지금 영어를 엄청 오래 공부를 하고 엄청 많이 가르쳐 오고 있잖아. 근데 이런 나조차도 글을 읽을 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 쌤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수업 준비를 할 때 글을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읽어봤을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아, 반향실 효과라는 게 편협한 사고잖아. 쉽게 얘기하면. 맞지? 근데 빅데이터 소스는 데이터가 큰 거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빅데이터 소스라는 거는 데이터를 크게 많이 담고 있는 거니까 편협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닐까? 쌤이 이렇게 추측을 했어. 이거 이해됐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이게
방금 이 지점이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차이점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여기까지 보잖아. 그러면 아 빅데이터 소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쌤은 이제 글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걸 보면 앞에 거랑 비교해서 자꾸 판단하게 돼. 아 얘가 앞에 문장에서 근거로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해결책으로 작용하는 건지 뭘까 하고 궁금해진다고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 이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올 것 같아? 하고 계속 물어보잖아 수업 시간에. 이런 능력을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쌤 잘못 판단해서 결론만 얘기하면 봐봐. 웹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소스라는 것은 특히나 자 B 프론트는 뭐뭐 하기 쉽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영향을 받기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이러한 영향을 받기 쉽다. 아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소스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에코 챔버 이펙트가 더 강해지는 거야. 받기 쉽다고 했으니까. 영향을 받기 쉽다고 했으니까. 예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좀 어렵다 이게. 그러면 아직 우리는 해결이 안 됐다 이거야. 왜냐면 아직 우리 빅데이터 소스 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쌤이 물어보는 건 이거야. 너네가 빅데이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어 당연히. 큰 데이터 모음집을 빅데이터라고 부르지. 내가 빅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아냐 모르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 글에서 빅데이터 소스가 뭘 의미하는지 아냐고 모르냐고. 모르지.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나와야 알지. 근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 소스에 대한 첫 번째 정보가 바로 뭐냐면 에코 챔버 이펙트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거. 에코 챔버 이펙트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번 다음 거 또 읽어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 using web forum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뭐야 이거 웹 홈페이지 뭐 있지? 이런 거 대표적인 거 일베 같은 거. 요즘에는 뭐 일베 너무 옛날 사이트라서 뭐 관심도 없지 사람들이. 옛날에 근데 한창 일베 이런 거 엄청 막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 커뮤니티잖아. 왜 커뮤니티 맞지? 그래서 그럼 봐봐. 일베 같은 거는 극우주의 성향 커뮤니티란 말이지. 극우주의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약간 비인간적인 언어나 행동 같은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보잖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얘네 하는 거 보니까 아이씨 뭐야 좀 더 내가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이 지랄 한단 말이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점점 거기를 보다 보면 점점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뭐 때문에? 에코 챔버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자주 그냥 요걸 그냥 일배라고 생각해봐. 일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싼데 누구를 감싸냐면 자기 스스로를 감싸는데 지가 지 스스로를 감싸는 거야. 뭘로 감싸냐면 목소리로 감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딱 있고 내 주변을 목소리로 감싸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떤 목소리겠어? 그들과 비슷한 의견을 울리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놓고 내가 반향실에 딱 들어간 다음에 내 주변을 나랑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로 꽉꽉 채워가지고 이리저리 튕기게 하면서 내 의견이 점점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을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걸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어. 딱 한 단어만 알면 돼. 요것만 알잖아? 그럼 다음 내용이 바로 들어오게 돼 있어. 자, diverging이라는 거는 상반된이라는 뜻이거든. 상반된. 상반된. 상반된 의견이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야? 내 주변을 비슷한 목소리로 이제 가둬놓은 상황이지? 맞지? 그러면은 승현아, 상반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은 네가 만약에 네가 그렇다니까 네가 만약에 일베의 어떤 하드코어한 유저야. 예를 들어서 너가 막 하루에도 일베를 한 24번 정도 들어가서 댓글을 많이 다는 댓글 부대로 활동하고 있어. 일베에서. 자, 근데 누군가가 너한테 오더니 수정이가 옆에서 오더니 자기가 요새 여시를 하는데 이런 글을 봤대. 그럼 이제 너는 뭐라고 반응할 것 같아? 에이, 야, 일베하고 여시하고는 뭔지 몰라? 일베는 일간베스트의 줄임말이고 여시는 여성시대의 줄임말이거든? 그래고 둘이는 굉장히 많이 다투는 친구들이야.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애들이야. 너무 추구하는 방향성이 너무 달라, 그냥. 알겠지? 그 여시 말고 그 더 하드코어한 그 여성 커뮤니티 있지 않나? 지금 없어진 거? 이름 있었는데 지금 폐쇄된 거? 강제로 폐쇄된 거? 이름 뭐지? 빨리 알려줘. 너 알잖아, 뭐야? 너 알잖아, 뭐야? 저 진짜 모르는데. 규진이가 진짜 알고. 규진이 뭐지? 아니,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잖아. 뭐야? 아니, 진짜 너무 답답하네. 이거 왜 모르지? 수정 뭐지? 아니, 그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트 있잖아. 뭐야, 이름? 아니, 그 유명하잖아. 야, 뭐야, 이름? 말하면 좀 그렇지. 누가 말하면 그래, 그냥 있는 거.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뭐였지, 이름? 앞 글자만 알아요. 뭔데? 몰라. 근데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야. 빨리 뭐야? 빨리 얘기해줘. 나도 안다니까. 나도 아는데 까먹었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더 이상해, 임마. 그렇지. 맞아, 메갈리야. 메갈이라고 부르지. 메갈리야. 맞아. 바로 그거야. 훌륭해. 아니, 메갈리야 몰라? 심심해서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는데. 미안. 그만 얘기해. 나도 쌤도 알긴 하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거든. 야, 거기서 왜 자해하다가 왜 그런 얘기를 했어, 갑자기. 극단적 페미니스트세요, 혹시?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됐지? 그러니까 일베는 약간 쉽게 얘기해줄게. 뭐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일베는 어떤 극단적 남성 우월주의자들, 그 다음에 메갈은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자들, 이 둘이 모임이야. 그래서 네가 일베를 하고 네가 메갈을 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승현이는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많을까? 그치, 그 남자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메갈 들어가는 친구 말고 주변에서 이제 일베 하는 애들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서 이제 승현이의 생각이 점점 강화되겠지.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본 적 없는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거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갑자기 수정이 딱 오더니 한국의 여성주의 정책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극단적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할 만한 발언을 이제 승현이한테 했어.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상종을 안 하겠지. 이해 안 가. 왜냐면 우리는 이해 안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극단적이라 그랬지. 극단적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좁히거나 손절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 정도란 말이지. 그래서 봐라. 이제 봐봐. 요거는 이제 수정이에요. 여기 수정이고 얘는 누구냐면 승현이에요. 일베를 하는 우리 승현이와 메가를 하는 우리 수정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 무시당한다. 무시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marginalized가 소외된이야. 소외된. 그 마지널이 뭐냐면 가장자리거든. 가장자리, 그러니까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야. 중심이 아니라 테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테두리로 밀려난다는 뜻이야. 바깥으로 이렇게. 그래서 소외됐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바깥으로 밀려난다. 그 다음 디스미스는 이제 무시당하는. 근데 뭘로써 무시되고 또 무시되고 소외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수정아, 너 진짜 트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트롤이라고 나와. 이게 진짜 쓰는 용어야, 실제로. 트롤이라는 말 진짜 있는 용어. 게임할 때만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기랑 의견이 다르면 사람들이 트롤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떤 결과냐면 왜곡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 디스토르팅 하면 왜곡하는 거예요. 뭐로 왜곡하는 건데 잘 봐. What is then considered to be general consensus? 컨센서스가 합의거든. 야, 이거 잘 들어. 이거 어렵다.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이해하면 이 질문은 이제 맛있게 먹은 거하고 똑같아.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승현이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승현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야. 맞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 심지어. 그리고 일부 수정이처럼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그냥 무시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 안에 왜 자꾸 눈치를 보는 거야? 그냥 예시일 뿐이야.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배를 하는 자신이 뭐라고 생각한다고? 정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면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죠. 야, 인지부조화 이론이 있는데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 인정 안 한다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지가 갖고 있는 걸 일반적인 합의라고 왜곡한다. 이거야 이게. 실제로는 일배 성향을 띈 사람들이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야, 우리나라 사람 다 일배해. 말이 안 되잖아. 그 뭐 한 5%밖에 안 되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왜곡하는 거야, 이게.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왜냐면 반향실 효과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아예 초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그냥 손절치고 안 만나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이런 의견을 가졌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보다 이렇게 하고 살아갈 거 아니야.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이거 잘 이해해라. 일반적인 합의인 것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왜곡한다 이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봐봐, 여기 나오네. 이러한 여기 또 나오네. 인지부조화 이론인데요. 인지부조화 이론 뭔지 설명해 줍니다. 하오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거, 노력하는 거야. strive for 하면 추구하고 노력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건데 뭐를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냐면 내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하는 거야. consistency 하면 일관성이에요. 어때? 괜찮지? 내적인 일관성을 위해서 추구하고 노력을 하려는. 즉, 요거 잘 이해해야 된다. 내적인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건 이거야. 승현이에게 수정이가 다가왔을 때 과감하게 수정이를 손절칠 수 있는 능력. 이거야말로 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야. 왜냐면 수정이의 말을 들어주는 순간 내 생각을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건 원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냥 항상 내 생각대로 쭉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는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 두고 싶은 거야. 반대 의견 그냥 바로 잘라내면 돼. 그런 게 아주 잘 확립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이론이.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론이 잘 확립되어 있다. 자,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론이 잘 확립되어 있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일관성을 경험을 할 때, 부조화 경험할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받는데, distressed 하면 고통받는 이에요.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받는다. 됐어? 그러기 때문에 우린 try to avoid and or 우리는 피하려고 하는 거지. 피하거나 아니면 줄이려고 하는 거야. 뭐를? 부조화를. 피하거나 줄이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일관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try to avoid, try to achieve 이렇게 간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여러분들? 자, the implications for big data are clear. 그럼 봐봐. 빅데이터에 대한 함의는, 이거 함이야, 함의. 함의라는 건 이제 함축된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빅데이터 어떤 용도인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잖아.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빅데이터는 나의 의견을 강화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맞죠? 나의 의견을 강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더 쏠리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해됐죠? 무슨 말인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쌤이 처음에 잘못 판단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선명하되, 명확하되. 그래서 봐봐. 웹의 데이터 묶음은, 웹에 있는 데이터 묶음은 매우 중대하게 편향되어 있다.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편향되어 있다. 이해됐지? 편향되어 있다는 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잖아. 편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봐봐. 필요로 한다. 상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뭐 하기 전에?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이게 드론이 도출되다예요. 이 도출돼. can be drawn. 이끌어내지다 이거예요. draw가 이끌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도출되기 전에 상당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거야. 이해될까?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이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면 돼. 웹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상당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터넷의 정보를 안 된다 이거예요. 될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너네의 반응을 딱 보니까, 응?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쌤이 학교 다닐 때보다는 너네가 훨씬 더 정보의 양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더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네의 반응을 보니까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은 것 같아. 왜냐면 봐봐. 나의 성향. 너네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제 성향.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뭐 누가 정치인이 뭐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너는 뭔데 얘기해봐. 둘다 싫어요. 이 양비론인데 이제 이런 걸 양비론이라고 불러. 양비가 뭐냐면 둘 다 싫다 이거거든. 비관한다. 둘 쪽 다 비관한다. 그러면은 양비론을 펼칠 때는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이 뭐야? 이준석이지. 그러면은 뭐 인정. 근데 이제 우리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 너네가 여기에서 지금 한 남성이 반이고 여성이 반인데 만약에 여학생으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살아가면서 여자로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분명히. 물론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쌤이 살아온 환경에서는 여자로서 피해를 받는 받는 거를 나는 내 눈으로 목격을 많이 했거든. 예를 들어서 쌤이 월요일 날 장례식에 갔다 왔잖아. 갔다 왔거든? 갔다 왔잖아가 아니고 갔다 왔어. 그냥 그 장례식장에 있는 것만 봐도 남자들은 다 이렇게 서 있고 여자들은 전부 다 음식 날라. 그러니까 이것만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이게 아주 사소한 것만 봐도 그래서 내가 가서 뭔가 이렇게 바빠 보이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쌤이 그 친가 쪽에 이렇게 손자야.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손자인데 손자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쌤 여동생을 불러서 여동생 보고 하라고 시켰어. 근데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지. 뭐 어디 직장에 뭐 취직을 하냐 마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짜잘짜잘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는 뭔가 이걸 차별받는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치사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 생각해보면 열받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느끼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신 있게 아직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이걸 개선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는 또 비판을 하겠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아니 지금 2025년도에 여자로서 너네가 못하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기업의 취업을 불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더 낮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게 하고 있냐. 이게 반박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가져다가 또 이렇게 토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토론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자체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이래선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내 생각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른이 되거나 할 때 쌤 얘기를 좀 내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고칠 게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게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빠르게 고치고 상대방이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아주 합리적이고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화합을 하고 안 싸울 수 있단 말이지. 맨날 싸우기만 싸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주제 적어드릴게요. 주제는요. 미디어에서 여기 위에 저기다 적으시면 돼요. 미디어 여기 맨 위에 저기 주제. 인지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반향실 효과. 우리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28강의 1번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지문이거든. 그래서 이거 빨리 진도 나가기 위해서 그냥 바로 우리 실험을 한번 해보고 이제 그 지문으로 들어갈게. 너 요즘에 삶이 뭐 행복도가 0에서 10까지면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6?
6에서 7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6에서 7 정도 된대. 제일 최근에 헤어진 게 언제야? 제일 최근에 헤어진 거 어, 한 달? 한 달. 그러면 데이트는 많이 했어? 데이트는 많이 했어. 그 헤어졌네, 그리고? 슬펐겠네, 한동안? 네. 이게, 자, 근데 너의 행복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6에서 7. 지금 봐봐, 쌤이 순서가 방금 너의 행복도는 얼마나 돼? 물어봤을 때 6에서 7이라 그랬지. 그러고 난 다음에 너 데이트 마지막으로 언제 했어? 몇 번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너 행복도 얼마 되냐고 하면 6에서 7 똑같은 대답이 나오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얘한테 질문을 이거부터 하는 거야. 너의 행복도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최근에 차였다며?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는 거야. 너 최근에 힘들었다며?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래 힘들었겠네. 그래서 너 요즘에 삶의 행복도가 어느 정도 돼? 하면 갑자기 수치가 뭐 한 3에서 4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야. 이해됐어? 뭐만 바꿨을 뿐인데 질문에 순서만 바꿨는데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왜 일어나는 거냐면 행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야, 종합적인 거야. 종합적인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종합적인 걸 물어보면 종합적인 대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종합적인 생각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거든.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얘한테다 갈고리를 하나 일단 걸어주는 거야. 뭐라고? 질문을 너 최근에 언제 사귀었어? 이렇게. 갈고리를 딱 걸어놓고 땡긴 다음에 그래서 너의 행복은이라고 하면 이 기준에 맞춰서 갈고리에 걸린 기준에 맞춰서 행복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볼게요. By focusing on just one aspect of our lives 하나의 측면이에요. 뭐뭐 이거 by ing 뭐뭐 함으로써잖아. 우리 삶의 딱 한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해. 우리는 실패한대. 고려하는 걸 실패한대. 모든 다른 것들을 고려하는데 실패한대.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는. 이거 어디에 기여하다. 자,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이거 아주 부드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봐봐. 한 가지 측면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연애야, 연애. 연애에다가 내가 이제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 사실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들 연애만 있는 건 아니지. 그치? 뭐 가족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뭐 내가 뭐 용돈 받는 것도 있을 거고 학교에 공부가 얼마나 잘 풀리는지도 있을 거고 체육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라는 건 너무 생각할 게 많잖아. 근데 하나에다가 딱 갈고리를 걸면 이게 딱 갈고리를 걸다 이거야. 한 가지 측면에다가 연애에다 갈고리를 딱 걸면 행복이 기여하는 다른 것들은 제대로 고려를 못하게 된다고. 그냥 거기에 생각이 박혀버리는 거야. 이해될까? 연애를 기준으로 나의 행복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거지. 다른 걸 무시하고. 자,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묻는 거야.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야. 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in general? 일반적으로, in general, 일반적으로 보통 너의 삶에 얼마나 너의 삶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followed by는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 이거 뒤이어서 뭐뭐 하다 이런 뜻. 뒤이어서 뭐뭐 하다.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된다 그랬다. following 다음에는 선이 나오고요. followed by 다음에는 후가 나와요.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이 진짜 되게 유치한 방법이긴 한데 쌤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이걸 외워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거 봐봐. 이 외우는 능력도 사실 사람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운이 좋게도 두뇌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저걸 보자마자 바로 외워진다 이러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쌤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워야 됐거든.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쌤은 이걸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웠냐면 막 도저히 생각해도 외울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할까?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딱 외워버리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지. 어차피 선후니까. 맞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했어. G 선이잖아. 그래서 쌤 그냥 이렇게 외웠어. G가 나오면은 선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following G가 나오면 선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ED가 나오면 후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별거. 그러니까 너네만의 방식을 찾아서 어떻게든 외워야 돼 일단은. 노력을 해서.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좀 찐따 같아 보이지만 너네 나중에 분명히 생각날걸? 아무튼 자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자 먼저 그러면 앞에 게 먼저 물어보는 거고 뒤에가 나중에 물어보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이거 following으로 바뀌면 이 질문이 앞에 와야 되고 이 뒷줄은 뒤로 와야 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앞뒤가 바뀌어야 된다 ing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준용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난달에 데이트를 얼마나 많이 했어? 지난달. 너 지난달에 헤어진 상태 아니야? 사귀고 있을 그날 말고요. 바로 지난달에.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어? 이거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진짜. 그러면 이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지. 자, there is absolutely no relationship between the answers. 봐봐. 그러면 이거 봐봐. 얘가 먼저 물어보고 얘 뒤에 물어봤지? 그럼 뒤에 있는 질문이 앞에 있는 질문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 못 준다 그랬어? 못 줘. 뒤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거에 영향을 못 줘. 왜냐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어보고 이미 답이 나온 상태에서 뒤에 데이트 몇 번 하냐고 물어보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봐봐. Absolutely no relationship between the answers. 대답들 사이에 완벽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No relationships. However, 그러나 자, 이게 뒤집는 거야. 뒤집다. 뭐를 뒤집냐면 오더, 순서를 뒤집는 거야. 오더는 여러분들 명령이란 뜻도 있고 순서란 뜻도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어 보는 거야, 이번에는. 질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야. 뭘로? dating question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지난달에 데이트 몇 번 했어요? 이거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자, 이 디스가 가리키는 거는 순서가 뒤바뀐 질문을 얘기하는 거야. 순서가 뒤바뀐 질문을 만들어낸대요. 강한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데이트를 예를 들어서 10번을 했다. 그럼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고 지난달에 데이트가 0번이야. 그럼 이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될까? 오케이. 그래서 those with more dates. 이거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사람들이에요. 너 지난달에 데이트 몇 번 했냐? 없어? 그럼 너 삶의 만족도가 어떤데? 좋아요. 이 청개구리 새끼.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데이트를 많이 한 사람들은 평가한다. 관원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를 더 행복한 것으로 평가한다. 자기 스스로를. 그들의 삶에. 무엇과 비교하여. compared with 무엇과 비교하여.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데이트를 적게 나간. 이거 나가다. 왜? go on 나가다거든. 데이트를 더 적게 나간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집중하는 거야. 또는 아까 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갈고리로 건다 그랬지. 그래서 앵커가 갈고리로 건 닻을 내리다 이 뜻이야. 고정시키다.
야, 수정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냐고? 뭐 하는 앤데? 뭐 하는 거? 뭐 할 때 쓰는 거? 날카로웠지? 날카로웠지? 야, 딱 얼굴을 보면 나온다니까, 이게! 표정을 보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얘기해봐. 뭐 하는 거야? 용도가 뭐야? 뭐를 어디다가? 그러니까 뭐를? 야, 민구가 뭐야? 배를 어디다 거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오, 예준이. 오, 에이스네. 예준이. 야, 야, 지금 너네 지금 웃고 있는데 웃으면 안 되는 애들 있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지 마, 너네. 이씨. 얼탱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야, 배가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 이놈 새끼들아,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파도 때문에 밀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졸라 무거운 이렇게 생긴 쇳덩어리를 땅바닥에다가 사슬을 걸어갖고 밑에다가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탁 하고 바닥에 박히겠지. 그럼 그 무게 때문에 이 딱 선 길이만큼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밖으로는 안 튀어나간다고. 배가 파도에 휩쓸려 나가지 않고 땅에 고정할 때 쓰는 게 닷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인 거지. 고정시키는 거예요. 되겠어 이래가지고 국어 괜찮겠어? 자,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거는 안 나오는데요. 이지랄한다 또. 어휴 진짜. 자, 응답자래. 응답자. 고정하는 거야. 응답자를. 인기의 척도, 매절 척도. 인기의 척도에 고정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가 이제 응답자를 인기의 척도에 고정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응답자들을 인기의 척도에 고정한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기의 척도라는 거는 호령아 뭘 의미하는 걸까? 인기의 척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 정도? 기준? 야, 규진아, 인기의 척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 아이씨. 야, 서원아, 인기의 척도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 글에서. 기회를 줄게, 너.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렇지. 아우. 가만 보면은 머리가 좀 있어. 응? 머리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응답자들을 연애 횟수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먼저 질문을 하면 되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달에 연애 몇 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의 생각이 연애 횟수에 딱 갇힌단 말이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많으면 연애를 자주 할 거고, 인기가 없으면 인기가 많으면 데이트를 이게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 영어로 쓰인 글이잖아. 우리는 데이트는 누구하고 하는 거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하고 하는 거지. 근데 이 미국인들은 마인드가 좀 달라요. 데이트는 그냥 하는 거야.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애들은 맨날 사람을 바꿔가면서 데이트를 하는 거야.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지. 이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트를 많이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인기가 많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인기의 척도, 인기의 기준 이런 거에다 고정을 딱 함으로써 너는 영향을 끼치는 거야. 차후의 평가.
웰빙은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에 대한 차후의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지. 딱 먼저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야. 하나에다가. 다른 방법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봐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돼. 한 명한테 야, 너 한 달 용돈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너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딱 갇혀버린다고? 돈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용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용돈이 적으면 불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생각이 갇혀버린다고 그 안에.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엄청 많은 요인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하나에만 고정한다. 똑같은 효과가 발견이 됩니다. 주의가 첫 번째로 끌릴 때, 주의가 첫 번째로 최초로 끌릴 때 어디에 끌리냐면 주의가 응답자의 뭐 결혼이나 아니면 건강 이런 데 끌릴 때도, 결혼 생활, 뭐 건강 이런 거 처음에 딱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최초에 뭐를 물어봤는지에 따라서 그 뒤에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지. 맞지? 그럼 사실 이거는 합리적인 건 아니잖아. 왜냐면 니네가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대한 응답은 앞에 뭐를 물어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항상 일관되어야 되는 거잖아. 원래라면. 근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더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냐면 행복의 정도가 바뀌는 이유야. 그래서 여기에 Y가 생략돼 있어요. 뒤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게 일형식 동사예요. 바뀌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입니다. 행복의 수준이 바뀌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일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이야. 아,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이유가. 생각해봐. 우리가 과연 나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에 고려돼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여자친구 유무, 용돈, 건강, 결혼, 가족관계, 교우관계, 뭐 스포츠 등등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나는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앞서서 기준을 하나를 딱 제시해주면 훨씬 더 쉽게 행복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판단된 행복은 나의 전반적인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 그 고정된 거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해. 아, 고려할 게 너무 많아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 행복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거거든. 그리고 그 결과 susceptibly 뭐뭐 하기 쉽다,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단어네. 주의가 집중된 곳에 영향을 받기가 쉽대. 오케이?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삶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지. 아까 얘기했지. 수도 없이 많다 그랬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봐. 이거 봐야 돼. 여기 칠판 봐주세요. 너네 삶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거기 중에서 딱 주의를 집중시킨 거에 영향을 받기 쉽다 이거야. 이해될까? 그럼 여기서 주의를 집중시킨 거라는 건 질문자가 먼저 질문한 걸 얘기하는 거지.
질문자가 먼저 질문한 거에 영향을 받기 쉽다. 행복 정도가. 그래서 사람들이 고려를 할 때, 생각하거나 고려할 때 영향이 뭐의 영향이 어떤 하나의 요소, 행복에 대한 어떤 싱글 팩터, 하나의 요소예요. 요소, 팩터 요소. 할 때 그러면 그 하나가 과대평가될까 과소평가될까? 그렇지, 과대평가되겠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첫 질문이 용돈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돈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대평가되겠지. 왜냐면 근데 행복이라는 건 돈 말고 교육관계 여러 가지 있다 그랬지. 나머지 거 제껴두고 돈 위주로 생각하네. 그래서 그들은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의 중요성을 exaggerate,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삶의 한 가지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행복이 왜곡되더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주제 적어드릴게요. 그 위에다 적어라. 이해됐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8강의 3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앞에 두 개보다 얘는 굉장히 지문이 좀 쉬워요. 웃음에 대한 지문이거든요. 웃음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잘 웃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보통 평가를 하냐면 이 사람은 좀 나를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잘 웃어줘. 그러면 나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고 나하고 좀 잘 맞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성격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웃음의 역할이라는 거지. 이해될까? 그래서 그럼 봐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정색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면 예준이는 나에 대해서 좀 편하게 생각을 하겠지. 정색하는 것보다는. 그치? 그러면 예준이가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줄 거야. 내가 정색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얘기하면 예준이가 나를 더 편안하게 좋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모습, 예준이가 나를 좋게 평가해주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 자신을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웃어줌으로써 걔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웃어주면 그 반응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반응을 보고야. 내가 예준이한테 웃어주면 예준이가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사된 자아라고 불러.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튕겨서 나오는 반사된 자 이렇게 본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것만 알면 이 지문은 굉장히 쉽거든. 웃음과 미소는요 단순히 신호가 아니래. 타인에 대한 신호가 아니래. 어떤 신호냐면 요렇게 가서 동격이 요렇게 걸리는 거야. We are like them. 우리가 그들을 좋아한다는 신호, 단순히 우리가 그들을 좋아한다는 신호가 아니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준이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웃어주면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정색하는 것보다야. 그지? 근데 단순히 이게 아니래. 그럼 이것보다 다른 게 더 있다는 얘기야. 이것도 맞는데
이거보다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그 다른 게 뭔지 찾으면 되거든. 한번 볼게.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웃음과 미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강한 감정적 동기래. 드라이브 동기. That bind us together as a social species. 아,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bind는 묶어주다야. 우리를 묶어주는 거야. 하나로 함께 묶어주는 거지. 사회적 동물로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대. 자, they are just some of the mechanisms that begin to integrate the individual into a group. 그래서 그것들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과 미소는 일부래. 뭐의 일부냐면 어떤 작동 방식의 메커니즘 하면 이제 기제 또는 작동 방식이에요. 작동 방식의 일부래. 근데 뭐의 작동 방식이냐면 they begin to integrate the individual. integrate 통합시키는 거야. 그 개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시키는 걸 시작하는 작동 방식이래.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준영이가 뭔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나한테 말을 걸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내가 야, 뭐 그딴 걸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리고 이제 수연이가 나한테 뭔가 물어봤어. 근데 내가 이게 물어보니까 얘기할 때 그치, 맞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알려줄게. 이제 이렇게 내가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나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이 반에서 수업 듣는 게 선생님이 싫은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면 그냥 이 반 안에서 선생님이 나로 이 반의 일원으로 잘 받아들여주고 나한테 수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나의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잘 받아들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웃어주면.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넘어서 우리 반이라는 집단에 이 사람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 이것까지도 웃음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을 집단으로 통합시키는 작동 방식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웃음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웃음이 하는 역할이 총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의 판단.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같이 속한 집단에 나를 받아들여주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두 개를 동시에 드러낸다 이거지.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애기 얘기가 나오는데, 너네도 그 조그만 애기들 있지. 혹시 최근에 조그만 애기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잖아. 조그만 애기가 너네를 보면서 빵긋 웃어주고 소리내서 웃어주면 기분이 어때? 엄청 좋잖아. 이거 진짜 좋거든. 애기가 나를 보면서 웃어준다? 그러면 애기는 본능적으로 봐봐. 나의 유와 딸이 burst into가 터트리는 거야. 뭐를 터트리냐면 웃음을 터트릴 때 깔깔거리고 웃어주는 거야. 애기가. 터트릴 때 그녀는 보여주고 있는 거야. demonstrate 보여주다,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기들도 왜 웃어주냐면 이 진화 심리 과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애기들도 이미 그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어른한테 웃어주면 어른이 기분이 좋아서 애기를 더 챙겨준다는 걸 알고 있어, 애기도. 그렇기 때문에 웃어주잖아? 그러면 주머니에 과자가 있으면 준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애기가 있는데 이제 홍석이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기겁하면서 막 도망가. 그럼 얘가 기분이 어떻겠어? 내가 좀 무섭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주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맞지?
그럼 애기 입장에서도 자기가 애기는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애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빵긋 웃어줌으로써 나를 좀 잘 챙겨주세요. 나를 너와 함께 있는 그룹의 집단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애기가. 이해됐죠? 그래서 웃음을 터뜨릴 때 그 애기는 보여주는 건데 가장 강력한 원시적인 욕구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래. 그 원시적인 욕구가 뭐냐면 make contact가 연락을 취하다 또는 관계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기 관계를 만들다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애기들은 관계를 만들어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뜻이거든. 이제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없는 거야.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웃음과 미소가 만약에 없으면, 이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도 고립된 개인일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희한한 게 웃음이 많잖아? 그럼 보면 주변에 사람이 좀 많아 이렇게. 근데 평상시에 잘 안 웃는 사람은 조금 혼자 있는 경향이 많아. 이해될까? 그리고 나도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웃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향해서 뭐 농담도 하고 웃어줌으로써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아예 그 누구한테도 아예 안 웃어주면 사실 무슨 말만 하면 정색하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 맞지? 그러니까 아예 웃음이 없잖아? 그러면 고립된 개인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집단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고립된이야. 우리는 웃음을 사용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서. 자, lubricate가 조금 멋있는 단어인데 부드럽게 하다, 매끈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게 하다, 매끈하게 하다. 완화시키다. awkward는 어색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좀 어색한 상황이 있을 때 누가 한 명이 웃으면서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면서 활짝 웃으면 그 관계가 이렇게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이라는 게 사회적 집단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뭐뭐로써, 방법으로써,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써. 어떤 신호냐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나 있잖아 되게 easy going, 편안한 사람이고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사람이고 공격적이지가 않고 잠재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가치가 있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야. 웃음이라는 게. 그래서 요약하면, in short, 요약하면 우리는 웃음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네. 반사된 자아라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내가 웃어줌으로써 상대방이 나한테 돌아오는 반응을 보고 그래도 왜냐면 너네도 그런 거 있지 않아?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빵 터졌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 재밌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면 기분 좋잖아. 맞지? 내가 웃긴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웃어주면 기분 좋은 거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한다? 나 그래도 괜찮은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반사된 자아라고 부르는 거야. 반사된 자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사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웃음을 활용을 한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에 대한 개념은 의존하기 때문이래. 자아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What others think of us. 다른 사람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에 의존하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막 잘 웃어주고 반응을 잘 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근데 내가 뭐 말만 하면 상대방이 다 정색해.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지. 이해될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는 순수하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나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먼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거야. 왜냐면 내가 웃으면서 먼저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웃으면서 대답을 해줄 테니까. 자, 그리고 being funny, 재밌는 것은, 재미가 있는 거는 생각이 된다. 이거 많은 사람이야. 우리 문화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로 고려되냐면 뭐뭐로써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척도로서, 척도 또는 기준, 또 나왔네. 기준. 척도 또는 기준으로서 생각이 된다. 재미가 있는 거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야말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좀 7번 문장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공감이 될 수 있는데,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냥 억지로 공감해야 돼. 글을 읽을 때는 알고 있지. 그냥 억지로 맞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누구나, 자, 대전제가 있어. 누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들. 내가 남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별로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들한테는 웃으면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그거를 돌아오는 걸 보고 아,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평가를 할 거라고, 내 스스로를. 여기까지가 반사된 자아야.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을 거치겠지?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래도 나는 내가 속한 집단 내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몇 번 거치면서.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뭐 공감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유이다. 뭐 어떤 이유냐면 우리들 중 대부분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평균 이상의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나 재밌는 놈인가 보다. 나 괜찮은 놈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근데 통계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평균 이상으로 재미있을 수가 있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평균 이상으로 재미가 있냐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비록 통계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 승리를 한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매우 적은 사람들만 readily, 쉽게 admit, 인정한다. 뭐라고 인정하냐면 유머 감각이 없다고 인정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내가 유머 감각이 없다고 인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안 웃어준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나의 자존감이, 나의 자아에 대한 감정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나의 자아에 대한 감정을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정신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실제로 아, 나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제 적어드릴게요. 별거 없어. 웃음과 미소의 사회적 역할이야 이거.
웃음과 미소의 사회적 역할.